자, 474쪽입니다. 기운 내시고. 날씨가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되니까 피로감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렇죠. 예.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자, 해제 나오는데 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해제라고 불렀고요.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라고 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해제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취소죠. 해제와 취소. 해제가 있고 이제 취소가 있어요. 근데 해제와 취소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둘 다 단독행위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행사가 되고 그리고 해제나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해서 소멸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리고 얘네들은 해제나 취소의 효력이 생기려면 권리의 행사,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의 행사, 해제 의사표시해야 되고 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저절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면 요 해제와 또 다른 점으로 본 게 우리 해제 조건 봤었잖아요.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되는데 얘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죠. 우리 조건기한 공부할 때 조건기한은 둘 다 소급표가 없고요. 다만 조건은 특약으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로 없다고 했죠. 조건도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성취로서 소멸되는 거예요? 성취로서. 얘는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 없죠. 이게 이제 해제와 해제 조건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일단 해제와 취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해제는 이건 뭘 해제하는 거냐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취소는 계약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하면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단독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제가 왜 채무를 면제해 줬냐면 사기당해서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기를 이유로 채무면제라는 단독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은요, 해제는요, 오로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건 법률상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다. 그러니까 딱 생긴 거 보면 범위도 그렇고요. 어느 게 훨씬 더 깐깐해 보여요. 해제가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취소하면 이미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고 했죠. 근데 해제는 이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엄격한 건 뭐냐면 해제. 우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선의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죠. 구별되었어요? 네. 한번 보고 가죠. 뭐 옛날에 한 건데. 네. (265쪽에) 265쪽. (265쪽을) 딱 펼치니까 별표가 눈에 확 들어오죠? 예,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판례에 계약의 무효 취소 시의 적용 여부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살표에 보시면 계약의 해제 시에는 원상 회복이 우선 적용되어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 본조라는 건 이제 선의자의 과실 취득권이죠. 이게 적용 안 돼요. 즉 해제 시에는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과실을 모두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대금 받은 사람도 이자를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해제예요. 부당이득과 차이점이고
그리고 일단 취소는요, 그 사유 자체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요거 이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다라고 하고요. 해제는 잘못 적었죠? 원시적 사유에 기인한다라고 하고, 요 해제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소는 언제 하죠? 취소는 재착사. 그러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계약 성립 이후에 생기는 문제예요? 성립 당시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계약하고 사기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시적인 문제인데 근데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계약 성립 당시의 문제예요? 성립 후의 문제예요? 후의 문제예요. 후발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제도요. 해제도 일단 법률이 정하는 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법정 해제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이제 법정이라는 말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법정 해제. 그럼 법정 해제는 법에서는 언제 해제하라고 규정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여기에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액이에요? 이행액이에요? 이행액. 신뢰액은 아까 다 끝났어요. 신뢰액은 원시적 불능 관련해서 끝났고 신뢰액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물론 신뢰액을 선택하는 건 가능해요. 물론 신뢰액을 선택해도 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고. 근데 취소는 딱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해제는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약정 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라는 건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해 두고 약속했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키는 제도를 약정 해제라고 불러요. 근데 얘랑 개념 다른 게 합의 해제가 있는데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약정 해제는요. 이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약정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약정했던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가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를 약정 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정 해제는 뭐가 있냐면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고 하냐면 해약금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승낙을 구해요.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하기 싫으면 2배 주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약정 해제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야 나는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만약에 이 땅에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둘이 뭐 했다고요?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땅 사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결국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면 약속했던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해제할 때 갑의 동의 승낙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약정 해제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을이 해제할 때 손해배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손해배상은 왜 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을의 의무 위반이에요? 약정이에요? 얘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가서도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하여 매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오역이요. 여기서 그럼 이걸 맞히시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계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예요? 약정 해제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해제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어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저 약정 해제와 다른 점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을한테 야 미안한데 나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이거 해제 좀 하면 안 될까라고 뭘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을이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하자라고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합의해제가 있었다면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뭐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없는 한 별도의 이자가산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합의해제는 수험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손해배상이나 이자가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또 볼게요. 중요한 게 합의를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에요? 합의해제 시에요? 합의해제 시에 당연 복귀가 돼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된다. 그러면 갑이 합의해제 후에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 청구예요? 이게 지금 이미 뭐가 있어요?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이거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은 이미 복귀됐는데 등기가 아직도 을에게 있는 거예요. 말소 안 시켜서. 제3자가 얘가 소유자인가 보다라고 믿고 샀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해제에서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제3자 보호 규정 앞에서 언제 봤죠? 민총할 때 비, 통, 착사 네 가지 봤죠. 그리고 해제에 오면 제3자 보호 규정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3자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이때 제3자는 보호해 줄 거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48조랑 단서 정하는 제3자 보호는 어디에도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475쪽에 2번 해제계약의 별표 2개 두세요. 해제계약 합의해제인데 일단 셋째 줄에 줄 거두시고요. 셋째 줄에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시에도 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당연 회복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 거두시면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특이하게 없는 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밑에 판례 있죠? 별표 2개 주세요. 반복되는 거예요. 1번에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해제 효력은 합의 내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뭐라고 되냐면 특이하게 없는 한 손해배상 안 되고 그리고 뭐도 안 붙여요? 둘째 줄에 이자를 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파란 글씨 보시면 돼요.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합의해제 시에도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요하다고 했고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시에도 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계약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구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부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래서 합의해제는 뭐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내용들 다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나오죠. 해제는 해제권자 의사표시로 소멸되는데 조건이라는 건 의사표시 없이 성취로서 생기는 거죠. 판례를 좀 보면 갑이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중도금 주는 날짜, 잔금 일자인데 둘이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을이 실제로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될까요? 자동 해제될까요? 성취로서 자동 해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을이 실제로 약속한 날에 잔금을 안 줍니다. 자동 해제될까 안 될까요? 요건 안 돼요. 얘랑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잔금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랑 무슨 관계예요? 이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안 줬다고 자동 해제될 수는 없고 얘가 이 갑이 등기를 제공해서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그때 자동 해제가 돼요. 교재 보시면 476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첫 번째 줄에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그러면 파란 글씨 보세요.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근데 비교 판례는 중도금이 아니라 첫째 줄에 파란 게 뭐예요? 잔대금이죠. 그럼 마지막에 파란 글씨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에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니까 중도금은 지체 자체로 자동 해제가 되는데 잔금은 다르다는 점이죠. 그 점을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죠. 일회적인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해제라고 했고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해지. 이건 뭐 우리가 법 공부 안 해도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해제, 이 해제는 소구표가 있어요. 근데 해지는 소구표가 없어요.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해제가 끝나면 뒤에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는 따로 안 봐요.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차이점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고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렇죠? 손해배상은 별도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제권의 발생 나와요. 해제권의 발생. 1번에 보면 약정해제, 2번에 법정해제인데 약정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거고요.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법정해제입니다. 법정해제에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전행이 나오는데 먼저 이행지체부터 보죠. 조문 544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이행 지체가 나오죠. 지체. 그러니까 이행 지체라는 건 이행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늦어지고 있다는 거야.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3월 1일이었어요. 근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돈을 안 주는 건 불능이 아니라 지체예요. 그러면 이 을의 이행 지체가 있을 때 갑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라. 예를 들어서 얘가 여유 있게 한 달을 줬는데 그래도 을이 돈을 안 갚아요.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법이 정하기를 뭐라고 정해놨냐면 해제하려면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 이때 뭐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우린 그냥 용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고 했는데 최고는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을 때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에 을이 중도금을 안 주니까 갑이 법률에 따라 최고는 했는데 너무 짧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줄게 해봐 이렇게 최고했어요? 그럼 일단 최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그럼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최고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한데 다만 유효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해 두실 점은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이거랑 달라지는 점이 뭐겠어요? 이게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돼? 최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고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최고를 또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를 할 때 날짜, 기일을 지정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 그리고 뭐만 지나면 돼요? 상당한 기간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행지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왜 최고를 해야 되냐면 이건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가 정기행위. 두 번째가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행위는 이제 뭐였냐면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때에 해야만 법적 의미가 있는 게 정기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 파티를 하려고 며칠 몇 시까지 이벤트 준비를 요구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생일 파티 다 끝나고 가져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냐면 정기행위. 아이 돌잔치 하려고 돌떡 주문했는데 돌잔치 끝나고 왔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세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최고는 요하지 않지만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는 해야 돼요? 의사표시. 해제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에 돈 안 주면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난 이거 안 할 거야. 기다리지 마. 나 안 해. 라고 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했다면 그럼 안 한다는 사람한테 이것 좀 해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어요. 역시 당연 소멸은 아니고 뭐는 해야 돼? 의사표시. 근데 관련 판례로 이행 거절의 의사가 표시된 다음에 이 거절의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거절을 표시했는데 이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한 거예요. 그러면 최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최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원래 나 안 할래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할 필요가 없는데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절한 거예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안 한 게 된 거죠. 그럼 일반 원칙에 따라 뭐부터 하라고요? 최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교재를 좀 보죠. 478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보통의 이행지체, 그러니까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인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즉시 안 된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별표하고 줄 긋듯이 마지막 점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479쪽에 두 번째 점도 별표해 두세요.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며칠까지라고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 있죠? 예외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조심하실 점이 그 끝에서 셋째 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철회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제목에 줄 거두시고 정기행위에서 이행지체. 조문을 좀 볼게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여 일정한 실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정기행위예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다음 페이지에 니은의 해제권의 발생인데 둘째 줄 마지막에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최고는 필요치 않으나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의사표시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불능이죠.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행 불능은 조문이 지체에 비해서 짧죠. 뭐 하란 말이 없어요. 최고하란 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행 불능입니다.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거나 이중 매매로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되면 갑의 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제 지체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냐면 불능이 돼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이 계약을 해지할 때 최고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불능인데 언제까지라고 시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리 해지할 때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냐면 4월 5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3월 5일 날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4월 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불능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제공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쌍무계약이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가 제공을 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뭐니까요? 불능이니까 이행 제공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교재를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달라서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판례 별표해 두시고요. 판례 내용을 보면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고요? 첫째 줄 가운데 뭐가 됐다고 되세요? 이행 불능이 돼요. 거기 동그라미 해두시고 불능이 되면 바로 해제하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3번에 그 끝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이행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능이 누구 잘못으로 돼 있어요? 매수인. 그 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다면 그건 해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3번에 보면 불완전 이행이 나오는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이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완전치 못하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한 가능한 경우와 추한 불가능.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 보완.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시간 주면 완전 이행이 가능하대요. 최고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주면 완전 이행을 할 수 있대요. 최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시간 주면 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추한이 불가능하다. 이건 시간 준다고 완전 이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능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1, 2, 3번이고 특히 시험은 1번하고 2번에서 나오고요. 4, 5번은 참고사항. 4번은 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한 장 넘겨보면 6번이 가끔 출제가 돼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제할 수 없어요. 끝에서 둘째 줄. 읽어두세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부수적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본 게 뭐가 있었어요? 민법 총칙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억나시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계약의 효력은 현재 무효예요. 근데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새롭게 생긴다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협력 의무예요.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구 다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만한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엎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협력 의무 이행할 때 그때 같이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해제권의 행사가 나오는데 뭐 단독행위라는 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안 보셔도 문제 없고. 그럼 오른쪽에 2번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별표 2개 해두세요. 해제권의 불가분성. 조문을 볼게요. 547조 1항에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 1항을 괄호 1번에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적어둔 거고요. 2항에 보면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게 2번의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는데 요 A, B, C가 공동 매수인으로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A, B, C가 대금을 안 줘요. 그럼 대금을 안 주면 갑이 해지할 수 있죠? 해제를 요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될까요? 전부에게 해야 될까요? 전부에게. 한 사람에게만 해제하면 그 해제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A, B, C가 해제할 때 이 중에 한 명만 하면 돼요? 전부 해야 돼요? 전부.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행사상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A, B, C 중에 A가 갑에게 갖는 해제권이 소멸되면 얘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소멸돼요. 이런 불가분성을 뭐라고 했냐면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다 하는 거고 소멸될 때도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하면 전부 다 소멸해요. 근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고 물으면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줄 그어두세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정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럼 판례 내용을 좀 볼게요. 판례 내용에 보면 수인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공동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그 이행 최고 및 해지 통지가 다수의 매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그러면 일부에게는 해제 통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도달이 안 됐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해제 효력은 매수인 전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해제 효과. 조문을 보면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로부터요.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면 틀려요. 다음 날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임법, 상임법 공부를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바로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해제했을 때는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이건 받은 날로부터 붙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해제일로부터 하면 틀려요. 해제가 언제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그건 맞는 거죠. 그게 수령한 날이 받은 날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바꿔서 좀 내니까 조심하시고요.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지나 해제를 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해제 시에 원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OX예요. 틀려. 원상 회복은 원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고요. 자, 판례 있죠? 판례 별표 하나 해두세요. 제목에 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파란 글씨 보세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갑이 을하고요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갑이 계약을 해제한 거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해제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그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면 의무 위반한 을은 이행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얘는 뭘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해제가 된 거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해제의 형성적인 효력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얘가 해제하는 순간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순간 이 계약은 완전히 소멸된 거니까 그 이행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취지로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해제 의사표시를 소송으로 한 거야. 그럼 소장이 송달됐겠죠. 그러면 송달되는 순간 해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럼 그 해제 소송을 취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해제된 거예요? 이미 해제된 거예요. 그 밑에 판례박스의 끝에서 둘째 줄에 같은 취지로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해제가 돼버린 거니까.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소급표인데 뭐 효과설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3번 판례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3번의 판례 둘째 줄 마지막에 다 보신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등기해야 복귀하는 게 아니라 당연 복귀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갑이을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겼어요. 근데 이 을이 이거를 병한테 다시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다. 근데 그 후에 이 갑거래 계약이 해제가 된 거야.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가 을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소급해서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요. 이 사람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 보호 규정이 있어야죠. 그러면 해제에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아까 우리 봤죠. 좀 다시 한번 볼게요. 484쪽에 맨 위에 548조 1항이 나와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보호해준다는 548조랑 단서 규정이 있는데 선의의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그 얘기는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건 뭘 전제로 한 거냐면 이 사람이 먼저 등기하고 나중에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선악 불문. 그러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법을 규정할 때 요걸 생각하고 규정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하고 등기를 넘겼는데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요. 근데 먼저 해제가 됐는데 등기가 을에게 남아있는 바람에 병이 그걸 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 이후의 병은 보호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해제 이후 사람도 보호하는데 근데 이때는 언제만 보호해주면 되겠어요? 선일 때만. 자, 그럼 결론은 해제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 선악불문이고요. 해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일 때 보호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병이 을하고 매매를 해요. 얘가 얘한테 부동산을 사는데 얘가 이걸 사면서 갑과 을의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 샀어요. 사고 봤더니 예상대로 갑거래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보호돼야 안 돼요? 제가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라는 것은 해제 전에 산 거예요? 후에 산 거예요? 전에 산 거죠. 그러면 선악불 무조건 보호하는 거예요. 해제된 이후에 샀다면 선의자만 보호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교재 볼게요. 485쪽에 둘째 줄 마지막에 제3자 보호, 괄호 2번에 제3자 보호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해제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 따라서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 전이란 말이 중요하죠.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해제 이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제3자는 보호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해제 전이면 상관없이 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이제 보호받는 제3자가 나오는데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완전한 권리가 아닌 단순히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에서 제외한다. 자,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민법 총칙할 때 제3자는 누가 제3자라고 했냐면 허위 표시가 형성되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예요. 근데 해제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깐깐한 거예요. 이때 완전한 권리라는 건 대표적으로 물권 또는 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거지 단순히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가 아니다. 사례를 들어서 보죠. 자, 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요, 병한테 이 매매 대금 채권을 넘겨주었다. 양도한 거야. 근데 매매 대금 채권을 양도했는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 해제 시에 대금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이게 지금 뭘 양수했어요? 채권. 그럼 일단 채권을 양수한 병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을 받은 것도 당연히 재산의 취득에 대한 이해관계야. 근데 얘는 뭘 양수했냐면 채권. 그러면 얘는 해제 시에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좀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가장매매할 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럼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림은 거의 유사해요. 그럼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병은 통장호의 표시로 무효가 되었을 때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제3자. 얘 지금 뭘 양수했어요? 채권을 양수했다면 이해관계가 있죠. 여기서는 이해관계만 맺으면 다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해제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채권을 양수한 건 보호 안 해줘요. 또 볼게요. A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 근데 얘가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요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통장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압류했으니까? 채권 압류했으니까 이해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 보호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아요. A가 갑의 채권자인데 얘가 돈을 안 갖고 매매 계약을 하니까 요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압류했는데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얘 보호돼야 안 돼요? 근데 뭘 압류했어요? 얘는? 채권 다 보호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인지를 물었는데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 양수했다,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 명령, 채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에서 봤던 제3자 범위하고요. 해제에서 나오는 제3자 범위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해제가 훨씬 더 엄격해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라. 그러면 자, 판례 하나 볼게요. 갑이라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 그러면 자기 채무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이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뭘 가압류했죠?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쓰실 때 가나요? 네, 그럼 또 하나 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얘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 근데 이번에는 이 채권자가 을의 소유물 자체를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목적물을 가압류했는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목적물을 가압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일까 아닐까요? 얘는 제3자 해당
된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해제 시에 보호 안 되고요. 목적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면 해제 시에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들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라.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소유권 등기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물권. 대표적 물권을 취득하면 완전한 권리로서 보호해줘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 요 을한테 목적물을 임대차 했어요. 임대차. 그럼 얘가 목적물을 임대차한 임차권자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병은 임차권을 가진 사람으로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 물으면 제3자일 거 아닐까요? 이게 뭐예요? 왜? 채권자죠. 보호 안 돼요. 단순한 채권자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3자로 보호가 돼요. 만약에 이게 주택이었어요. 그럼 주택이면 대항요건 뭘 갖추면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얘는 보호받는 제3자에 들어가요.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도 갑이 을에게 너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속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죠? 보호되니까. 그럼 얘가 사용기간까지 다 쓰고 이제 나갈 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을에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에 달라고 하냐면 갑에게 달라는 거예요.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 주임법을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다. 얘가 임대인을 지위 승계하는 거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얘한테 청구해야지 계약했다고 을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나중에 주임법 하면 또 공부하고요.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결론은 간단해요. 해제 시에 제3자냐라고 물었을 때 채권 이런 말 나오면 다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486쪽하고 487쪽에 판례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드린 거고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와 아닌 자가 나와 있어요.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 1번 볼게요. 1번 뭘 가압류했다고 되어 있죠? 목적물을 가압. 그럼 보호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지막에 임차인인데 뭘 갖췄다고 되어 있냐면 대항요건 보호되고요. 자, 3번은 첫째 줄 마지막에 선의로 목적물의 소유권, 괄호의 저당권 등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물권을 취득하면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 최신 판례니까 비교적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은 마지막에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보호되는 제3자로 봐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종국적으로 본등기로 인하여 물권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권리라고 봐줘요. 가등기 한 사람도 해제 시에 보호돼요. 그럼 보호 안 되는 사람이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뭘 양수했어요? 채권. 2번 뭘 가압류합니까? 채권.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 갖춘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 뭐야 이거? 넘어가요. 4번 뭘 가압류했대요?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가압류했죠? 그러면 해제 시에 보호되냐? 물으면 안 돼요. 채권 가압류니까. 5번도 중요한데요. 5번 보면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소유자를 공시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에요. 이건 제3자 아니고. 그리고 6번에 보면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그러니까 지금 해제된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예요, 건물 매매예요.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 사서 등기하면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죠. 근데 얘는
토지를 산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해제된 매매 계약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판례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자, 갑이요.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둘이 매매 계약의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 전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아까 이거 뭐야 하고 넘어갔던 판례요? 네. 그 지금 갑이 을에게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 부여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운데 해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 권한을 줘야 안 줘요? 뒤에 해제 조건으로 전세 권한을 줬다는 것은 현재 전세 권한 준 거 안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할 때 가운데 뒤늦게 좀 이러지 마시고 가운데 해제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죠. 그럼 전세 권한이 부여됐는데 이 전세 권한이 어떤 일이 있으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요. 야, 내가 잔금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나한테 먼저 건물을 좀 인도해줘. 그럼 내가 이걸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해서 보증금 받으면 잔금 마지막으로 치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봐주는데 근데 말이다. 너 나중에 나한테 잔금 제 날짜에 안 줘서 계약이 해제되면 네 전세 권한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에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틀림없이 주지라고 해서 얘한테 임대차를 해줬고 얘가 설령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근데 계약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가 됐대요. 그럼 얘는 권리자에게 임차한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임차한 거예요? 무권리자. 따라서 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요.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그게 지금 우리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필요 없어요. 해지되면 얘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지나면 해제 조건부로 이런 독특한 문구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보호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밑에 이제 원상회복이 나오죠. 488쪽에 그 셋째 줄 가운데 줄 거두세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까 우리 비교했던 거야. 무효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자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데 해제 시에는 그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에 보면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부당이득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판례도 그 얘기하는 거고. 해제하면 무조건 뭘 붙이라고요? 이자. 이자는 왜 붙이느냐? 요 이자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요 이자까지가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요 이자까지가 부당이득이지 누가 잘못해서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지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이다. 판례는 그 얘기고. 자, 손해배상 나옵니다.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그 판례 박스에 파란 글씨.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신뢰이익은 아까 원시적 불량할 때 끝난 거고요. 그리고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선택은 가능해요. 근데 선택을 해도 뭘 넘어갈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을 넘어갈 수는 없다. 자, 다 끝났고요. 문제 보고 밥 먹으러 가죠. 491쪽에 문제 볼게요.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이번 우리 시험 문제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에?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불능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 이행기, 이행제공 다 필요 없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은 지금 뭐가 됐다고요? 합의 해제. 그러면 손해배상, 이자 가산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착오할 때 되게 중요한 판례였죠. 이걸 인정해주면 어떤 실익이 있어요? 뭘 할 필요 없다고 됐어요. 해제를 당했단 말이죠. 당했으면 자기 잘못이니까 뭘 해줘야 돼? 손해배상. 근데 해제 당한 애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오히려 얘가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걸 인정해주면 얘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죠. 중요한 판례였고.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아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해제권의 불가분성.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죠. 그다음에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은 뭐야?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해제는 뭐 더 안 봐도 돼요. 아까 보신 놈만 이해하면 되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나오는데 강론은 식사하시고 지금 뭐 10분 다 돼가네.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요. 3시 10분부터 할게요. 3시 10분에 다시 만나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2시간 조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